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하노이 회담은 파탄이 났는데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답방을 계속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체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고요, 분명히 체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동복 교수님, 박인환 교수님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교수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뭐 괜찮습니다. 예,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시다고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예. 자, 이번에 말이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정은을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국민들은 내용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 2월 7일 날 UN 인권이사회에서 구성한 북한 인권실태조사위원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퇴직한 대법관 마이클 커비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세르비아 출신 인권운동가 비셀코란 여자하고, 그 다음에 그 시절에 UN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실태 특별보고를 하던 마르스키 다르스만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전 검찰총장이 세 분이 위원이 돼가지고 1년 동안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담아서 이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 372페이지 되는 광대한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UN 인권이사에 보고하고 총회에 보고한 일이 생겼어요. 이 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이 조사 보고서는 2002년에 효력을 발효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이라는 국제법이 있어요. 그 국제법에서 여러 가지 범죄 행위 가운데서 국제적으로 다뤄야 될 범죄 4가지를 이렇게 이제 따로 규정해서 헤이그에 설치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그 4가지 범죄라는 것이 하나는 집단사료제, 또 하나는 반인권 범죄, 반인도적 범죄, 또 하나는 전쟁 범죄, 또 하나는 침략죄. 이 4가지 유형의 범죄는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뤄가지고 엄벌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UN 인권이사회의 이 북한 인권실태조사위원회가 이 로마 규정에 근거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 이 조사위원회가 발견한 것은 이 4가지 범죄 중에서 특히 인도에 반한 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북한이 저지른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다. 그래가지고 이 372페이지 가운데서 거의 200페이지를 할애해가지고 이 북한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이런 범죄 행위를 쭉 이렇게 소위 수집을 해서 담았어요. 그리고 이 범죄 행위의 책임은 이 북한이라고는 국가 자체인 꼭 그 국가를 말하자면 아주 이 우상화돼서 통치하고 있는 그 최고 영도자 김정은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을 국제재판소에 회부해서 처벌하든가, 안 그러면 UN 총회가 특별법정을 만들어서 여기서 다뤄서 처벌을 하든가 양자택일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로마 규정에 지금 123개국이 서명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 규정에 서명한 나라의 영토에서 서명한 나라 국민이 저지른 범죄만을 우선적으로 이 형사재판소가 능동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북한은 서명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직접 국제형사재판소가 능동적으로 다룰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 규정의 한 조항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국제형사재판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이제 조사위원회가 UN 총회에다가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렇게 하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UN 총회가 이제 2014년에부터 5년간
네. 2018년까지 연속해서 매년 똑같은 결의를 채택해요. 네. 그래가지고 매년 이것을 유엔 안전보장회의소에다 내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회의소가 2015, 16, 17 3년에 걸쳐서 이 문제를 심의했는데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또 어떤 난관이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5나라의 거부권을 가진 나라가 있어서 네. 이 거부권 가진 나라가 한 나라만 반대하더라도 의안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아하.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반대를 하니까 이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조사 보고서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처리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서 맥혀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이 상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로마 규정에 서명한 123개국이 모두 국내법으로 네. 이 로마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2007년 4월 달에 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제정이 됐고 네네. 이것이 2011년 4월에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네. 이 법에 의하면은 이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이 네.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안이나 영토 밖에서 이 로마 규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체포해서 처벌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4조부터 8조까지 로마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 살해죄, 반인도 범죄, 그리고 전쟁 범죄, 그다음에 침략 범죄 등을 아주 세밀하게 열거해 가지고 예. 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명될 때는 사형, 무기, 종신 또는 7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이러한 범죄를 직접 저지른 자는 물론 범죄를 이제 지시한 자 네. 또는 이 범죄를 알면서도 유엔 국제형사재판소에 신고하지 않거나 네. 그다음 이런 자도 모두 처벌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북한에 있는 상태는 우리가 이 법을 활동할 수 없지만은 네.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법을 발동해 가지고 김정은과 김정은의 공범들을 법적 사법 처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것이 우리 정부 기관에 아주 의무가 되어 있으니까 네. 이 문제를 이번에 정부의 사법당국에다가 사직당국에 주의를 환기해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 법에 의해 실정법에 의해서 네. 처리해달라 하는 고발장을 이번에 지난 3월 28일 우리가 대검찰청에 제출한 것이죠. 네. 이런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고발장입니다. 네. 고발장 내용에 요걸 한번 보시죠. 예.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입니다. 예. 요 고발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예. 예, 박인환 교수님. 예. 실질적으로 이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논의들이 있고 또 탈북 단체들 중심으로 또 시민 단체들 중심으로 이렇게 김정은을 체포하자라고 하는데 이 정부가 또 막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는 그렇죠. 뭔가 위해를 가하자 이러는데 그런 위해가 가해졌을 때 체포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이제 사법당국이 이거 너희들이 불법 저지른 거야 라고 하면서 때 시민단체나 탈북자들을 이제 체포하는 상황도 발생할 텐데 이 법을 들이밀면서 우리는 정당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는 사실 유엔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원래 처리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또 기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바깥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 형사 관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동국 선생님 말씀처럼 반인도 범죄나 집단 학살 같은 대표적인 국제인권법규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법으로 흡수해서 하는 게
2007년도에 오래됐네요. 형사재판소 관할 범죄를 우리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최초로 이제 만들어진 법이죠. 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처벌 못하던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우리가 처벌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 법이 막상 되고 보니까 네. 당장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정치범 수용소에서 반인권 범죄, 집단 학살, 네. 더구나 전쟁 범죄라고 하면은 6.25 때 납북된 포로 아직까지 석방하지 않고 생사도 확인해주지 않는 그런 전쟁 범죄까지 그렇게 포괄을 하면은 지금 현행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범. 현행범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장을 내서 요구하는 바는 이제 국제법규뿐만 아니라 국내법 위반으로도 그 사건이 입건이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 검찰에서는 김정은이를 지금 북한에 있으니까 직접 수사는 못하더라도 네. 관련 자료 수집하고 한국 땅으로 들어오는 순간 바로 체포할 수 있을 단계까지는 조사를 해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걸 법률적으로는 기소중지라고 합니다. 예. 기소중지를 해두면은 지명수배가 가능합니다. 아하. 지명수배가 되는 범인은 우리 국민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체포해서 수사당국에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검찰이 해야 될 일은 이 사건을 그냥 깔고 뭉갤 게 아니라 반인도적 국제인권법규 위반이라는 큰 차원에서 최소한 기소중지 정도는 해두고 지명수배를 해서 김정은이 올 때 그 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오히려 세계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그 평화나 그 인권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거기 한마디 네, 추가할 게 교수님. 있는데요. 이 법은 할 수 있다라는 법이 아니에요. 네. 이 법은 이러한 범죄인은 반드시 처벌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 가령 김정은이나 그 김정은의 부하들로 반인도 범죄, 집단 살해죄 등을 범한 사실이 판명된 자들이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 들어올 때 여기에 대해서 사직 당국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정부의 의무지. 네. 정부가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법에 보면은 범행 자체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도 처벌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영토에 발을 디뎠을 때 이 법을 발동시키지 않으면은 이 법을 발동시키지 않는 이 정부의 사직 당국자나 아니면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의 관계 당국자들도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이 정부 당국도 알아야 된다 하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네요. 예, 진짜 여러분들 이 고발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면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체포해야 되고 그것도 사법당국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걸 또 방해한 자가 있다면 방해한 대로 처벌을 또 받아야 되니까 김정은 서울답방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네. 자, 교수님. 인권이란 문제, 북한 인권이란 문제로 접근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인권, 뭐 보편타당한 인류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인권에 대한 그 문제도 심각한 그 우리가 철학적 의미도 담겨 있고 법률적 의미도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북한 인권 문제가요. 2000년대 초부터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2000년대 초에 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느냐?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 사람들의 탈북이 시작돼 가지고 네. 탈북 그 동포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이 부류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5천 명 가까운 북한 사람들이 제3국을 거쳐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분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 그리고 북한 탈출해서 제3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인권의 탄압을 유린을 당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의 그 중심으로 해서 북한 인권 문제가 우리 관심 대상이 됐던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북한의 인권 문제는 거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는
세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측면은 네. 1945년 38선이 생겨가지고 남북이 분단된 뒤로 북한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공산주의가 원천적으로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친 많은 북한 동포들이 월남의 길을 택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1945년부터 48년 사이, 그 다음에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북진을 했다가 철수하는 과정, 50년. 그때 거의 300~400만의 북한 동포들이 그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산 가족이 됐죠. 네. 그 이제 이산 가족이 돼가지고 가족 이산이라고 하는 세계 인권 선언이 규정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권의 피해자가 된 거예요. 세계 인권 선언은 그 16조에서 가족권을 설정하고 있는데 네. 가족은 그 하나의 사회의 기본적인 조직 단위다. 그러니까 가족은 같이 모여 살아야 되고 네. 또 가족은 서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서로 소식을 알아야 되고 자주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인권선언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 이제 가족 이산이라고 하는 그 인권 문제의 주인공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남은 지금은 2천만이지만은 그 당시엔 1,000만에 가까운 북한 동포들은 세계 인권선언이 설정하고 있는 어떠한 기본적 자유, 어떤 기본 권한도 인정받지 못하는 원천적으로 인권이 배제되고 부정된 사회에서 지금 70년을 살아오고 있어요. 이제 이 인권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대 중반부터 남쪽으로 탈북하는 과정에서 그분들 특유의 인권 유린 상황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 세 가지의 인권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수백만의 월남 동포들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중심 세력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네. 너무 바쁘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챙기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부터 탈북인들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돼가지고 이 2001년부터 제네바에 있는 UN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네. 이것이 이제 2004년인가 최초로 이제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에서 결의가 되고 네. 그래서 매년 이 북한 문제, 인권 문제에 관한 결의가 UN 총회에서 채택이 되는데 참 아이러닉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죠. 네. 내가 좀 연도를 좀 기억 못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 총회에서 지금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결의를 하는데 반대표를 던지는 이런 이변까지 생겼어요. 아,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것이 이제 2013년에 와가지고 UN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UN 그 직책이 생겨가지고 그동안 이제 비지트 분타폰이라고 하는 태국의 그 법관, 그 다음에 마르스키 다루스만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전 검찰총장, 지금은 킨타나라고 하는 아르헨틴 출신 전 법관, 네. 이 세 분이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고등판무관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이것이 국제적으로 관심이 자꾸 높아지니까 13년에 이 COI라고 하는 조사위원회가 생겼고 조사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보니까 이게 그 탈북자들 문제는 정말 코끼리 비스킷이고 그보다 엄청나게 심각하고 큰 인권 문제가 있다 해서 조사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네. 그 조사 보고서를 계기로 해서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아주 전반적으로 지금 걱정하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고발장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북한 인권이 이만큼 광범위하다. 아주 심각하다. 이게 인권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낸 거 보면은 지금 북한에서의 인권 유린 행위는 광범위하고 조직적,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총체적이다. 예. 이렇게 이제 단정을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이해하고 예.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만 우선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고통에서 풀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 문제를 다루는데도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어떻게 좀 풀려야만 우리가 통일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계기가 이번에 돼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북한 인권의 총체적인 실종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그 김정은과 그의 부하들에 네. 대해서 그 UN 인권조사위원회에서는 accountability라는 그 영어를 사용해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만 통일도 이룩할 수 있고, 통일 후에 남북한을 포함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그 상황을 창조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유, 진짜 정확하게 또 그리고 아주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게 뭐 단순하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인권 문제를 뛰어넘는 총체적인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고발장 굉장히 중요한 고발장이 됐고, 저희는 말이죠, 아유 고발하고 하면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있는 법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법으로. 예, 국내법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우리 이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은 UN 북한에 대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는 최고 지도자라고 콕 찍었습니다. 네. 그 범인을 광범위 조직학적으로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침해의 주범을 최고 책임자라고 다시 말해서 김정은으로 콕 찍어서 지정해뒀기 때문에 네. 이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그 전까지 이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국내법으로 사실 처벌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2007년도에 이 법이 생김으로 해서 마땅히 종전에는 국제법에 맡겨두던 것을 이제는 우리 국내법으로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더구나 김정은이는 그 최고 수괴, 법률적으로 말하면 최고 수괴이기 때문에 우리 법으로는 다른 사람보다는 더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린 기소중지, 지명수배 이런 걸 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교수님. 이 이제 고발장에 참여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이제 이번에 이 고발에는 그 이제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박관영 전 의장께서 상임 대표로 계시고, 저도 거기에 공동 대표 한 사람입니다만, 그다음에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그다음에 그 요전에 70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지금 작년 9월 19일 날에 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 이것이 위헌적이고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그 말하자면 팽개치는 것이다 해서 지금 여기 분개해서 지금 일어나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나라적 힘이 고교연합이라고 하는 전국 150여 개 그 고등학교 졸업생 연합, 그다음에 전군 구국동지회, 그다음에 자유민주 국민연합, 그다음에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그 김태현 변호사라는 분이 대표로 계시고 우리 박연한 교수님도 속해 있습니다만은 이 6개의 단체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39개의 애국시민 단체들, 그리고 16개의 탈북자 단체들, 그 중에 이제 그 대표가 과거에 황장엽 선생님이 만드신 그 북한 민주화 위원회, 지금 허광일 씨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전부 55개 단체가 공동 고발에 참가를 했죠. 네. 이런 모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활동상에 대한 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또 미국 등 해외에 나가서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알려줘야 될 텐데요. 지금 뭐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지난 28일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우리 국민들께 이 내용을 알려드려 가지고 김정은을 형사처벌하는 우리 운동에 국민들이 동참을 해 주십사 하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이 기회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발은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직 당국이 우리가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네. 우리가 관찰하고 감시하고 또 요구를 계속해야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 55개 그 공동 고발 단체들, 뭐 그중에 특히 몇 개 단체들이 아마 중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만은 고발장에 고발한 내용을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네. 예컨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문 자료도 만들었어요. 요거 이제 고발장 영문이고, 요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설명, 보도용 설명 자료인데, 네. 이것을 이제 우리는 국제인권기구, UN, 그리고 해외 언론기관에도 계속해서 이것을 보내가지고, 네. 특히 서울에 지금 UN 인권이사회 서울 분서가 나와 있죠. 네. 그 서울 사무소에도 이거를 금명간 전달할 겁니다. 이래가지고 UN 그 인권 기관과 단체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 고발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고, 네. 미국 정부 당국에도 이것을 보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김정은하고의 여러 가지 그 정상 외교를 추진하고 있지만은 핵은 핵이고 북한의 인권은 인권이니까 이 핵과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달라 하는 이제 요청을 할 지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걸맞게 이 김정은에 대한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하고 여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예.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검찰이 저희들이 대검에다가 고발장을 냈습니다만은 제일 우려스러운 점이 올해 중에 뉴스 보도된 것처럼 김정은이 방남을 대통령께서 2차례 정도 초청한다고, 네. 더구나 올해 후반기 11월 달에는 한아세안 정상회담에도 초청한다고 뉴스에 왔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은 그전까지 검찰이 최소한 직무유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국외 거주자 또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못한다는 핑계를 대지 않게 하려면 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작년 11월 말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네. 미국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사를 해서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반을 대대적으로 꾸려서 조현천 사령관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대대적으로 꾸려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 그리고 황교안 총리까지 그리고 김관진 국방장관 예. 이렇게까지 참고인 중지를 한 게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목도 계엄 문건 의혹이라는 걸 내란 음모죄, 내란 예비죄라는 거대한 제목을 붙여서 공식적으로 거대한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참고인 중지를 하고 그 당시 주범격이라고 주장하는 그 조현천 사령관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를 해서 언제든지 들어오면은 체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은 예.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없다고 해서 만약 대검이 이 사건을 정상회담이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미루기만 하면은 그야말로 직무유기가 되고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을 위반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오늘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이 미국을 가서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등이 조야에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라든가 지금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북핵 문제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아주 유효적절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이런 얘기들도 포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빅딜을 요구하다 안 되니까 바로 중단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한국당의 활동이었는데 이런 활동들을 말이죠.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북한 인권이 좀 더 개선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고요. 또 북한의 붕괴를 또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민단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요. 북한 민주화 포럼 교수님께 이 민주화 포럼의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또 단체 명들 쭉 나와 있는데요. 기사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신혜한수에 또 연락 주시고 또 아니면 직접 뭐 제가 봤을 땐 직접 교수님 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조만간 행사가 벌어질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연락해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 더 네.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법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예. 기본적으로 우리 통일은 우리가 평화뿐만 아니라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통일이 바탕이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인권 침해의 주범격인 김정은이를 체포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 국민의 양심으로도 맞고 그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까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에 대해서 아까 기금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포기금이라도 저희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김정은이를 체포하는 국민들에게는 저희들이 또 없는 쌈짓돈에서 또 일부러 돈을 거두는 게 아니라 예. 약정금이라도 걸어서 김정은이를 잡히면은 그 잡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네. 얼마를 주겠다고 약정하는 운동이라도 시민단체 중심으로 그러면은 우리 신 대표님은 나는 잡히면 100만 원 주겠다. 예. 저는 뭐 1000만 원 내겠다. 네. 약정이니까. 약정이니까. 아, 좋네요. 만약 잡혔을 때는 내면 기분이 좋아서 예. 전 국민이 참여를 하고 그렇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완티드 현상금을 아예 걸어놓는 것도 현상금.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현상금, 싶습니다. 약정금. 아주 좋네요. 예. 현상금, 약정금. 아, 아이디어 좋은데요. 신의 한 수는 1000만 원 내겠습니다. 예. 1000만 원. 아니, 약정하겠습니다. 약정. 1000만. 1억이라도 내죠. 김정은 잡힌다면 재산을 다 털어서 내야지요. 예. 신의 한 수는 말이죠. 약정금 1000만 원 걸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약정을 해서 나중에 김정은이 체포되고 잡힌다. 누군가 뭔가 행동을 했다. 그럼 그때 돈 내면 되는 거예요. 예. 10만 원 난 약정했다. 100만 원 약정했다. 얼마 전에 탈북자분들 1억 달러 주겠다 했습니다. 이제 이게 북한에서요.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김정은을 사살하면은 1억 달러를 받아? 예. 그런 약정금들을 쭉 한번 이 시민단체가 모아서 말이죠. 언론에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약정금이 1억 달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까?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예. 예. 마지막으로 교수님부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진행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 고발장은 우리 이동복 선생님께서 아주 장기간 검토하고 연구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국제인권법규, 아까 로마 규정이라든가 또 49년도 제네바 협정, 유엔 인권선언 같은 그런 내용을 사실 이동복 선생님이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연구를 해서 이런 기회에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또 우리 평화통일이라는 것이 말로만 양극단적으로 다른 두 체제가 말로만 형식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권 정진을 통한 통일, 그 통일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에 적합한 통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김정은을 체포하고 처단을 하고 법률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야말로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이 기회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제가 꼭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가 평화를 강조하고 통일을 강조합니다. 근데 평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령 평화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평화가 무슨 평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평화를 우리가 그런데 평화가 속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처럼 모든 인권이 박탈된 상태의 평화라면은 우리가 그걸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를 얘기하려면은 또 통일을 얘기하려면은 반드시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적어도 국제적 수준을 충족시키는 인권 상태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1990년에 독일이 통일을 합니다. 독일이 통일할 때 지금 많은 분들이 무슨 동서양독이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통일을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1989년에 동독은 이미 내부적으로 무너졌었어요. 무너진 상태가 되니까 1989년 11월 28일 날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이 유럽과 독일의 분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10개 항목이라는 통일 방안을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통일 방안을 내놓으면서 조건을 내세웠어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동독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조건이 있다. 동독의 정권이 먼저 민주화가 돼야 된다. 어떤 민주화냐? 자유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정부로 변해야 된다. 그 정부가 성립되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동독과 통일 문제를 얘기하겠다. 그래서 동독이 견디질 못해가지고 그 이듬해인 1990년 3월에 다수당이 복수정당이 참가하는 민주적인 총선거를 해요. 예. 그 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공산당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10% 미만의 득표를 하고 서독의 기민당과 같은 정강 정책을 표방하는 민주정당들이 78%인가의 득표를 해가지고 로타 디 메지에르라고 하는 반공적인 변호사를 동독수장으로 선출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로소 동서양동이 만나가지고 통일 헌법 협상을 해가지고 10월 달에 그 이제 통일을 하는데 통일의 형태는 어떻게 하느냐. 동독의 5개 주가 서독에 편입하는 이 편입하는 형태의 통일을 동독이 희망을 해서 네. 서독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해가지고 통일을 이룩한 거예요. 그런데 가령 지금 문 대통령도 가끔 입만 열면은 흡수 통일을 안 한다 그러는데 흡수 통일이란 말은 독일의 경우 독일이 원하니까 된 것이죠. 그렇죠. 독일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은 흡수 통일이냐? 아니에요. 비흡수 통일이에요. 어디에서도 우리가 지금 흡수 통일이라는 말을 가지고 통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하지가 않죠. 예.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도 저렇게 뻗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 민주적인 통일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흡수 통일은 현실성이 없는 그런 것인데도 그걸 가지고 오히려 보수 세력을 민주 세력을 험담하는데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정략적인 용어 혼란 전술의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통일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느냐. 첫째로 북한이 민주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회복돼야 된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만날 때마다 요구를 그걸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나눠 가져야 된다 하는 그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아유, 두 분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문제가 잘 해결되고 또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북한 인권 문제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됩니다. 예,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죠. 지금 미국이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있고 북한은 사실상 이제 붕괴의 초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북한이 붕괴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답은 나와 있겠죠. 이런 행동부터 하나하나 쌓아 나와야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흡수 통일할 수 있게 또 지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북한 인권에 관심도 안 갖고 있고 오로지 말이죠. 북한의 지원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 통일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복 교수님, 박인환 교수님의 이런 활동들이 통일 후에 정말 역사적인 평가가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게 교과서에 통일 후에 실릴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